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책 읽기 5일차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제2막 미래를 향한 여정 발전과 도약 빼앗긴 경영권 산 넘어 산 끝과 시작 안전 그 소중한 가치 빼앗긴 경영권 아버지의 그림자 두 장의 종이 꼼수와 정수 1년의 투쟁, 10년의 성장, 행복 비법 4. 자신을 사랑하기, 생각 나누기 4.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경청 빼앗긴 경영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망한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 1960년대 통신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아버지의 인생 진로가 정해졌다. 당시 필리핀보다 못 살았을 정도로 낙후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뛰어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곳이 군대였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휴전 상태였으므로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통신 안보 기술이 매우 중요했으며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통신 기술이 주한미군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다. 덕분에 아버지는 통신병으로 복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선과 무선 통신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전역 후 아버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계 유선 방송을 시작한 세 분 중 한 분이셨다. 당시는 음악방송이라고 불리는 전신주 전선으로 업소와 사업체에 공급해주는 사업가 난시청 지역의 지상파 TV를 전송해주는 중계 유선 방송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 당시는 지상 방송을 보고 싶어도 안테나로 시청이 어렵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시청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시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 지역도 집집마다 유선을 통해야 그나마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중계유선의 시작이자 현재 케이블 TV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유료 방송 사업이었다. 1960년 후반 부산의 동구 초량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동생인 작은 아버지에게 초량지역의 사업체를 맡겼다. 그리고 공업단지 부지로 국가계획이 수립된 사하구 지역으로 이사하여 가전기기 수리 및 판매, 5개 안테나 설치 대행을 하는 전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전파사를 중계유선방송회사로 성장시키고 사하구 신평지역, 장림지역, 구평지역, 하단지역까지 사하구의 절반 가까운 구역에 중계 유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불우이웃 돕기, 미아 찾기 방송 등 여러 사회 봉사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사가 있거나 재난재해가 생길 때마다 각종 구호용품을 사재를 틀어 후원하는 등 항상 선행에 앞장섰다. 중앙집중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했었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아버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기초의원인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사선의 구의장까지 역임하였다. 사람을 잘 믿고 늘 베풀며 살아가시던 아버지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중계유선 사업을 같이 하다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상상도 못했던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정부의 방송사업 정책에 따르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수십억 가치의 사업을 매각하느냐는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YS 시절 정부의 종합유선방송 SO 정책이 기존의 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자들에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유선방송국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DJ 정부에서 방송 정책의 일부를 바꾸게 되었다. 이미 토착화된 기득권 사업자인 중계유선 방송들을 존중하며 방송 권역별로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들을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종합유선 방송국과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연합해 신규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 방송국이 방송권역 내에서 자유 경쟁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구 인접 지역인 서구를 하나의 방송 권역으로 하여 지역의 중계 유선 사업자들이 하나의 종합 유선 방송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서구와 사하구의 최대 가입자와 방송 권역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이에 따라 통합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큰 걱정 없이 통합법인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선 방송 사업의 수입원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가 가치의 기준이므로 당시 가입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최소 33%에서 최대 38%의 지분으로 출자 참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한 소주주가 연합을 통해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후 법인 설립 전반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향후 대주주의 지분을 25% 낮출 계획으로 신규 법인 설립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다. 아버지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설립 찬여에 불참할 것을 주장하며 지분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주주들로 구성된 지방 세력은 설립 기한이 임박했고 3차 SO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기회를 놓치게 되니 방송 허가 신청부터 우선하고 추후 적절한 기준에 의해 지분 재평가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설립 준비 단계부터 아버지는 대주주의 지위도 얻지 못했으며 최다 출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서 소외되며 회사 업무 전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설립 전반과 회사 업무에 대한 일방적인 전횡을 여러 번 항의한 것으로 빌미로 해임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버지를 이사해서 해임했다. 이후 아버지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며 대주주의 격려 참여권을 잃어버린 종이 조각에 불과한 주식 지분만 남기고 밀려났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친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겼다. 지금 아이가 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 중 하나인 실종 찾기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동네에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확성기를 타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은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2장의 종이. 서둘러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고 그들과 협상할 카드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힘없는 지분이 전부였다. 일단 아버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듣고 관련 인물에 대해 파악해 나갔다. 그러나 결국 정면 돌파만이 답이었다. 사실 말석에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경영권을 차지한 소주주 그룹 외에도 중립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사들이 있었다. 일단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고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이사회 대면 후 나를 도와주는 분이 생겼다. 박재혁 이사님이었다. 그분은 내가 딱해서였는지 대견해 보여서였는지 몰라도 다른 이사들과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그분들 역시 쉽사리 움직일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소개를 받은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분들을 만났다. 설득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으나 설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아니, 꾸지람이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까웠다. 그들 역시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다. 분명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뻘인 내게 같은 소리를 반복할까 싶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그래, 이제 자네 얘기 좀 해보게. 한 달 만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개워내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경영권을 되찾으려 미국에서 돌아왔고 이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저했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한들 자칫하면 본인들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에 쉽사리 손을 내미지 못했다. 내일 감천에서 열리는 미술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봅시다. 박 이사님이 전화였다. 생각하지 못한 전화에 당황했지만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단둘이 만난 건 역시 처음이었다. 우리 둘이 근처 다방으로 이동해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박 이사님은 묵묵히 술을 마셨다. 지난 얼마 동안 지켜본 결과 매일 같이 술을 드셨다. 그런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치기가 어릴 준 박 이사님은 2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회사의 이중회계장부로 보이는 서류였다. 아버지께 듣기는 했지만 실체가 없던 것이 박 이사님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박 이사님 역시 회사 설립 초기에 감사 자격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자 감사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분이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고 분했지만 본인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체념하고 있던 차에 내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유심히 지켜본 결과 나라면 소주 그룹의 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건지 아니면 술김에 준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자신이 있으면 이걸 힌트로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일이 커졌었다. 터지게 되면 무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마리가 손에 들어왔다. 박 이사님은 이야기가 끝나고 연거푸 들이키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박 이사님이 잠든 것을 본 가게 사장은 좀 자다가 깨어날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 있던 회계 장부를 모조리 꺼내 밤새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떻게 사와 나가야 할지 빠르게 그림이 그려졌다. 지독했던 한 달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만일 그랬다면 그 실마리는 영원히 박 이사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꼼수와 정수.
혼스모어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경영권 인수위원회 1인 사령부를 자체 설립했다. 이때 나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치밀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인의 생각과 조언은 참고하되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자신을 제외한 누구와도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정도만 공유하고자 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초기 경영진과 주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일부 소주주들의 규합이 시작됐다. 기존 경영진의 일방적인 업무 및 안건 처리 방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첫 단계로 경영권을 가진 소주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사회의 의회를 제기하고 경영상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사진과 중립 성향의 일부 이사진을 규합해 이사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영진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무산되고 편향된 안건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경영진의 흐름과 기세가 꺾이게 되자 업무 방해 및 납치 감금의 건으로 고발을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납치 감금 사건이란 이사진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밤새워 술 마시고 놀아서 골아 떨어지게 한 뒤 다음 날인 이사회 당일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강제성은 없었고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놀며 신나게 야유회를 즐겼다. 어떤 납치 혹은 감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경영진은 이를 핑계로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를 구속시킬 계획을 진행했었다고 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 행위의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여러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았던 만큼 회사 설립 시기부터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검사인 선임이라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진행했다. 설립허가 문제 및 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및 방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방송위원회에 내용 확인 및 조사 지시를 내려 보내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세무조사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인 초창기 경영진에서 아버지 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고발했다. 또한 임시주총회를 통해 20명이 넘을 정도로 이사를 늘렸다. 이유는 지난 이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의 무산에 따른 방비책으로 이사의 인원을 정원했기 때문이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소송을 통해 얻은 회계자료, 협력 이사진이 준 회사 초기 문서, 재무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고발을 당하게 될 기존의 경영진들은 예전에 아버지가 고소했다가 취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라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혀 그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초대 대표이사가 사퇴하면서 서부산 방송의 전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인 신임 대표이사는 표면상 화해와 해결을 주장하며 화합의 시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나머지 소주주로 구성된 경영진과 이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 나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횡령 및 배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취합해
퍼즐을 완성했다. 회사 설립 후 아버지를 제외한 소주주들은 경영권을 장악한 후 지분별로 수익을 얻어가기로 계획했었고,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편취하기 시작했던 정황을 찾아냈다. 지난 수년간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받아갔던 사실이 드러났고, 그 즉시 증빙 자료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내용은 이전의 그것보다 결정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고발 사건은 정직 대표자의 거주지인 부산 사상경찰서로 전담이 되고, 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 사상경찰서로 갔다. 조사 도중 사건 무마와 기소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게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담당 조사관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그 압박감에도 진흥수사 담당 조사관이었던 담당 이경희는 소신과 원칙 하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범죄 사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리고 훗날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 동질감을 느낀 이경희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기소 무마에 실패한 경영진과 이사진은 당황하여 내분이 일어났다. 내게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무이사 자리를 주고 공범을 만들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당시 회사에는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 간호의 전투력과 주유의 재력을 지닌 전무가 있었다. 김 전무님은 대표이사 및 소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급여를 받는 회사 임원의 입장에서 회사와 전 현직 경영진들을 지키는 입장이었으므로 내 입장에서 가장 강한 적이자 힘든 상대였다. 김 전무님은 나에게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설득했다. 나는 이미 정보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을 준비한 뒤 만남을 가졌다. 김 전무님 앞으로 자필 편지를 준비한 것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전무님에 대한 호평을 업계에 계신 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 뵙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주주인 아버지를 대신해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회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고 싶은 바람이 전부입니다. 전무님과 함께 회사를 바르게 이끌고 성장시켜서 회사와 주주 그리고 임직원들 모두와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행책으로 작성한 편지였으나 경영에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자 한다는 것과 밉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훗날 그 편지는 회사 경영권 참여의 초석이 되었다. 1년의 투쟁, 10년의 성장. 김 전무님 대면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후 그는 나를 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할 전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한번 맡겨보지 뭐. 상무이사 자리 하나 줍시다. 전무나 부사장, 사장은 우리들이 꿰차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젊은 친구니까 어떤 시술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대부분의 여론은 그 정도였다. 나 하나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불구속 기소의 의견을
검찰에서 조사하기 시작해 주지들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얼마 후 다 대표의 한 횟집에서 김 전무님과 다시 만났다. 그는 경영진의 대표자 자격으로 나와 협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만 화해합시다. 소송이고 뭐고 다 취하하고 일단 압류를 푼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상무이사 드리겠습니다. 경영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버님 자리를 위임받아서 대주주 역할도 하시고 다음을 도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 의견이고 이것을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내 손에 있었고 휘두르면 그만이었다. 그렇지만 모두 상처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들 허울뿐인 자리가 될 공산이 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할 생각 또한 없었다. 상무이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대주주인 아버님을 대신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전무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보면 선심쓰듯 상무이사 자리를 내어주면 해결하려 했던 경영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공동대표 이사제로 해서 서로 모든 공동대표가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같이 뜻을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세력들이 모여 통합은 되어야 하니 그간에 내분도 생길 수 있고 뜻이 다르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잘못되면 야합이 돼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서부산방송에서 전무이사를 했다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기존 대표이사와 함께 제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대표이사를 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 못 믿어오시다면 소주주 쪽에서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를 추천해서 3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강경한 태도에 김 전무님은 말을 잃었다. 우리는 한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헤어졌다. 현행법상 경찰이 인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로 올라오게 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상대가 소송을 취하를 해주면 형이 약해지거나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으며 횡령 금액 자체가 수억 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인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경영진들은 우선 합의를 보자는 입장이었다. 일단 의견이 갈려 헤어지고 난 뒤 소환을 며칠 남두고 전무님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인지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화합했으니까 예전 일은 취소해 주시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공동대표이사제로부터 합의한 다음에 화합한다는 내용도 넣으시죠. 여러 재반 소송들을 취하하려는 내용과 조건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도 조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다른 제안은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녹음기를 갖고 장소로 가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며 분노하는 전직 경영인과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가벼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1년 동안 죽일 듯 싸웠으니 그를 만도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다. 나쁜 감정이 오래 쌓여 있다 보니 협상 또한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속으로는 나를 죽이고 싶겠지만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겉도는 이야기가 계속 오갔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그동안 김 전무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게 되면 아주 기분 나빴을 부분만 빼고 거의 다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님의 조율로 부드럽게 오고 갔다면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커졌다. 감정을 주체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설전이 이어지면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자 곧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마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대주지인 아버지가 빼앗긴 권리와 가치, 잃은 지분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서 이 사회에도 참여하고 경영 정상화의 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주주를 대변하는 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주주라고 여기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통하려 들지 않고 틈만 나면 공격하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좋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아의 자제분이 있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의 자식들과 또래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서로 불신했지만 저는 아버지인 대주주의 권리를 되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부모님과 동등하게 모시겠습니다. 잘 모셔가면서 파이를 키워서 서로 나눈다면 더 큰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공부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실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회사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곳곳에서 웅성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미 마음이 동한 사람도 보였다. 그들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강경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이들까지 돌아와 앞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나를 앉혀놓고 수많은 요사항을 전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쓰는 일이었다. 그 밖에 다양한 조건이 있었지만 나는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지켜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쪽에서 최종적으로 뜻이 모였을 때 제안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 시간의 협상이 끝나고 내린 결론은 내가 제안한 소주주 측 공동대표로 1인, 나는 대주주 공동대표로 1인, 그리고 기존의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3명의 공동대표 체제 구축이었다. 그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화합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서로를 겨뤘던 법적 조치와 압류를 풀고 그동안 미루었던 정산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결해 가면서 사퇴를 일단락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로 한다는 정관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로 바꾸며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곧이어 정식 이사회를 열어 3명의 공동대표이사 선임하는 의제로 2005년 5월 의결을 통해 한국케이블TV,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04년 4월에 이사로 신규 선입된 지 1년 만이었다. 가슴이 벅찼다. 힘들었던 순간이 떠올라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기뻤다. 어머니의 눈물로 시작된 투쟁에서 당당히 아버지의 경영권을 되찾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미국에서의 꿈을 접고 돌아온 이후 후회하지 않은 날보다 후회한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날 남아있던 작은 후회마저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다. 행복 비법 4. 자신을 사랑하기. 첫째,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낸다. 둘째, 자신의 장점 50가지를 적는다. 셋째, 10년 안에 성취해야 할 50가지를 적는다. 마지막, 현재 나에게 감사한 50가지를 적는다. 갑자기 스스로의 장점이나 성취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기록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대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깨우치거나 모자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새로 발견하거나 잊고 있던 장점들을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초석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내는 일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피하려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일도 많다.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사소한 일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즉시 후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생긴다. 토마스 제퍼슨이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더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먼저 감사한 일 50가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나 내 길의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10년 후의 목표 50가지를 천천히 읽어보곤 한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질 때는 장점 50가지가 효과적인 처방전이 되어주곤 했다. 이렇듯 평소 스스로를 기록해 놓는 습관은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다가가는 지름길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 나누기 4.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경청. 우리는 절대적인 강약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치열함 속에 살고 있다. 양육강식의 정글보다 심하다는 말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냉정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정글에서 살아남아 강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자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의 우선은 침묵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다.
상대가 늘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모든 이해관계에서 상대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 우리에게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하고 생각을 표현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강제도 없다. 말로 인해 갈등과 거짓을 낳고 결국 나 자신과 주변 모두가 힘들어지기 전에 말을 아끼고 표현하지 않는 편이 난 경우가 많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과는 다르다. 내가 호의로 혹은 마음을 한없이 열겠다는 뜻에서 상대에게 내 생각을 다 표현한다 한들 상대는 결코 내 마음과 같지 않다. 오히려 많은 경청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 역사적 위인과 지도자들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자변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이라는 말이 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나에 대해 잘 알되 나의 정보는 상대에게 노출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정보를 꿰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경청으로부터 나온다.